됐다. 자, 수특 189로 가자. 189. 그 다음 간설계선 32쪽에 해당되겠네. 189. 그러면 어떠자? 거기에 뭐냐면 겨울 나그네가 있군요. 자, 겨울 나들이구나. 나그네가 아니라 겨울 나들이네. 제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겨울이라는 것은 어떤 춥고 황량한 계절이겠죠. 황량한 계절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겨울은 뭘 얘기하냐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추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했다, 배신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게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로 보겠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고 하고요. 배신감과 일종의 소외감을 갖거든요. 이 배신감과 이 소외감, 이거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뭐냐면 춥고 황량한 계절인 겨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를 소외시켰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근데 나들이란 말 자체가 이놈은 뭐야? 바로 짧은 여행이죠. 요 나들이를 간다라는 거, 얘는 이거 보이나 이거? 짧은 여행이죠. 나들이를 간다라는 건 짧은 여행에 해당돼.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짧은 여행이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죠? 겨울 여행 하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들이라는 건 곧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껴서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야. 결국 이 두 개를 묶어서 결국 겨울 나들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요. 짧은 여행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내가 좀 잘 못 살았다라는 거, 이게 아닌 것을 압니다. 그죠? 어떤 자신의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전체 내용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제목을 분석을 했다면, 자, 이번엔 두 번째 전체 해볼게요. 이 겨울 나들이는요, 여로형 구성입니다. 여로형 소설이야. 길을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여로형 소설이니까, 그죠? 길을 중심으로 분석해야겠죠? 이와 더불어 액자식 구성 방식입니다. 액자식 구성.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둘 건 이제 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액자에 들어간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온양으로 갔다가 다시 나들이니까 돌아와야겠지, 그죠? 이 서울이라 함은 일종의 갈등의 공간입니다. 우리 이 소설 속에서는요, 여기가 바로 갈등의 공간이었어. 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일단 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면 완전 유명한 화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먹고 살 정도의 화가야. 근데 남편은 저기 북한에 자기 딸과 부인을 놔두고 남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13살 차이 나는 나와 결혼을 합니다. 나는 북에서 온 거의 고아죠. 북에서 왔으니까. 그 남편을 잘 데리고 같이 잘 살아요. 나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전처 소생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 3년 동안, 시집간 지 3년째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 출가한 딸을, 서울에서 출가한 딸이니까 시집 갔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 화실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겁니다. 오호. 남편이 지금 뭐 하냐면 출가한 딸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알콩달콩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이때 묘한 질투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에서 질투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껴요. 왜냐면 일종의 소외감도 느끼는데, 왜냐면 나가 부인인데 자기 딸과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묘한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딱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남편은 절대로 풍경화나 이런 걸 그리는 사람인데 초상화를 그리지 않거든요.
처음 봤어요. 아, 이게 북에 놓고 온 자기 부인이 딱 헤어졌을 때 요 나이겠구나. 그러니까 딸은 엄마 닮는다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 봐라. 아, 지금 북에 있는 지 애인을 못 잊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남쪽에 와서 당신과 결혼을 해서 나는 나름대로 가정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 새끼 배신하고 북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해? 야, 이거 나쁜 새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나의 삶이 모두가 부정당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허탈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 20년 동안 이 남자 때문에 살았단 말이야? 이런 놈 때문에 내가 살았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허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목처럼 나들이를 갑니다.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떠나냐면 이제 온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온양에 왔는데 아까 서울이 갈등의 공간이라면 이 온양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게 이렇게 허탈하게 모든 걸 다 허투루 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의 공간이 바로 온양이겠죠. 일단 온양에 와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온양에 온천이 좀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온양에 오자마자 온천 욕을 합니다. 왜냐면 나 혼자 여행을 와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나 혼자 갔거든요. 온천 욕을 했는데 이런 젠장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너무 더러워.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짜증이 더 납니다. 그래서 온천이 더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저기 그냥 강가에서 있는 게 더 낫다고.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여기 온양 온천 별로구만.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호숫가 주변에 여인숙으로 이제 숙소를 옮깁니다. 근데 호숫가 여인숙으로 왔더니 어떤 할머니가 자꾸 몰라 이럽니다. 여기 호숫가 주변에 그 방이 좀 있어요. 몰라 계속 고개를 내요. 뭐야, 손님을 받자는 거야 안 받자는 거야 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곧바로 아주머니가 옵니다. 아유, 너무 오해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대사업 중이라 그래요. 원래 좀 머리가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사업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대사업이 뭐요? 할머니한테 대사업이 뭐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막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저도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에게서의 대사업이 뭐냐? 할머니니까 노파겠죠. 그죠? 할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에 아들이 있어요. 나는 아주머니야. 이제 이게 액자식 소설이겠죠. 여기가 이제 액자야. 아주머니가 이제 피란을 갔다가 보통 남자들이 타겟이 되니까 남자들은 피란을 갑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지키고 있어요. 집을 지키고 있다가 인민군이 이렇게 뽐새를 보니까 깃발은 있는데 인민군의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마을에 깃발이 있다는 건 야, 이거 아직 인민군이 나간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어 보니까 인민군이 다 도망간 것 같지 않으니까 아직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신호하면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성질이 급해요. 벌써 왔습니다. 벌써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할머니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남편 찾으면 아들 찾으면 어디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이거 안방에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범 어디 있어요? 몰라. 아범 방에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세요 해요. 어느 누가 와도 아비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아들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할머니한테 교육을 막 시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밭일이 나갑니다. 밭일에 나가서 밭을 하는데 인민군이 총을 들고 내려옵니다. 2명이 내려와요. 근데 이 인민군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서 먹을 거라 달라고 이렇게 굽적굽적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몰라 하고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의 입장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치지? 하니까 주변에서 아주머니하고 남편이 막 뛰쳐나옵니다. 뭐야! 하고 뛰쳐나와. 인민군의 입장에서는 남자 여자가 막 나를 향해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어적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을 쐈더니 누구만 죽냐면 남편만 죽어요. 즉, 이 노파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몰라 이 소리를 안 했다면 아들이 나올 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아들이 죽을 리가 없죠. 그래서 노파가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속 도리질만 합니다. 즉 아들을 지키겠다는 대사업 중이야. 몰라 묻지마 몰라 이런 지금 대사업 중인 거야. 근데 이 도리질의 의미를 조금 해볼게요.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는요 이게 고개를 흔드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지키고자죠. 아들을 지키고자 처음에는 인민군한테 몰라 소리를 친 거야. 그런데 인민군이 총을 난사하고 나서 남편이 죽죠. 그 뒤에도 계속 도리질을 합니다. 몰라 계속해요. 이건 뭐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죠. 일종의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노파는 대사업 중입니다. 아들을 절대로 뺏길 수 없고 아들을 지키겠다라는 그 도리도리가 계속 굳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만 아주머니께서는 대사업 중이라는 건 뭐지요? 라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자식을 잃은 이 아픔을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머니는 이 대사업이 뭐냐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 아픔보다 아들을 잃은 그 아픔보다 더 아플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최대한 모실 겁니다. 이게 나의 대사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대요. 이게 이제 1960, 70년대니까 이제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든가 민주화 투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야? 아들은 뭐 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다 결국 실종된 거야.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잃은 슬픔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노파 같은 거는 도리질이 아직 굳어져 버렸잖아. 쉽게 치료되지 않으니까 아주머니가 어떤 정성을 해도 어떻게 써?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한순간에 오해한 것은 오해할 만하다. 그 아픔을 내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써? 없는 누구도 보듬어 안을 수 없죠?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여지껏 살아온 건 허탈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도 의미가 있어. 남편과 출가한 딸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내가 어루만져주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아주머니가 서울로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런 얘기군요.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겨울 나들이였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는다라는 이런 얘기구나. 일단은 유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한번 제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3번 해볼게. 썼지? 자, 3번은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죠.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 그럼 요놈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소설입니다. 어디? 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니까 여러형 구성이겠죠? 자,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은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먹고 살고 이런 것들 현실적인 공간이 바로 서울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서울이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기업 전무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재혼을 했는데 영이라는 아내인데요. 그 아내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 상대가 나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운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는요,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출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기업 전무가 되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낙하산이잖아.
아내의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래네. 누구지? 장인어른이 이 회사의 회장이니까 내가 전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줍니다. 어우, 저게 낙하산인가 봐. 뭐 지가 뭔데 전무야. 뭐 이게 눈치를 주는 거야. 나이는 34살인데. 그래서 아내하고 장인어른이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간부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남편 보러 잠깐 고향에 가 있어. 내 아버지랑 잘 처리할 테니까 고향에 가 있어요. 하고서 고향으로 내보냅니다. 즉 나는 서울에서 이제 떠나서 저기 겨울 나들이처럼 다시 어딨어? 서울로 복귀하는 그런 설정인데, 나의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무진입니다. 무진. 자, 무진이군요. 그러면 이 무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런 곳이니까 일종의 추억의 공간입니다. 다 행복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닌데 추억의 공간이야. 그런데 이 무진이라는 곳은요, 행복의 추억의 공간이긴 한데 얘의 특산물이라 할까? 얘의 이 무진의 마을의 아주 특색은 뭐냐면 여기에 항상 뭐 있어? 짙은 안개가 낍니다. 이 무진이라는 곳은요, 항상 거의 특산물이 안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개가 늘 쌓여 있어요. 안개가. 그래서 무진하면 뭐가 가장 유명해요? 말한다면 안개가 가장 유명하대요. 그러면 안개라는 건 일종의 현실과 꿈이 잇따르면 그것이 막 겹쳐져서 분간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해서 국물할 수 없는 거. 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해 있어.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가냐면 어떤 혼돈 상태라고 할까요? 여기는 일종의 혼돈 상태입니다. 혼돈 상태야. 어디가? 무진이라는 곳은 아주 혼돈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뭐냐면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고요. 자, 서울이라는 공간이 일상적인 공간이고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곳이라면 여기가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곳이라면 여기 무진이라는 공간은요, 좀 마치 꿈 같아. 몽환적이고 왠지 뿌여니까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비현실이 아니라 사람은 사니까 비일상적 공간입니다. 비일상적 공간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어떤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혼돈 상태잖아. 한마디로 현실과 꿈이 섞여 있고요. 삶과 죽음이 섞여 있고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혼돈 상태가 바로 무진입니다. 무진이야. 자, 무진에 왔더니 나는 누구냐면 윤희중이라는 애인데 얘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인물은 윤희정입니다. 34살이고 얘는 어떤 거냐면 무언가를 늘 하고 싶은 애입니다. 무언가를 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야? 나 오늘 제주도 놀러 가고 싶어. 나 오늘 울릉도 놀러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야? 특별한 추진력이 없어요. 이런 애들의 특징은 어떤 의지와 추진력이라는 게 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야?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윤희중이라는 이 34살의 대기업 전무가 될 이 사람은요, 크게 3가지 정도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놈을 이해하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하고 싶으냐면 난 나는 골방보다 전선을 택하고 싶었다. 전선을 택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골방이 나오고 전선이 나오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나는 폐병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군인으로 끌려가면 죽는다라는 얘기 들어서요. 골방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 징집영장이 오면 몰라 어디 갔는지 몰라 내 아들 집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목숨은 삽니다. 옆에 이웃집 애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얘는 살아요. 그래서 얘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난 골방보다 전선을 택하고 싶었어. 전쟁터에 나가고 싶었어. 이런 얘기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회사에서 장인어른이 모두 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처리가 나는 개판인데요. 아내나 장인어른 척척척척척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거냐면 너무 쪽팔리죠. 그래서 뭐냐면 묘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 이거야. 개망신이죠. 그러니까 묘 속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주 자기의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 있죠? 그죠? 아주 그걸 채찍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력한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무진이라는 곳에 갔더니 내 친구가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 친구랑 술을 한잔 먹다가요. 나를 좋아하는 학교 교사 박 씨도 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학교 교사인 하인숙이라는 음악 교사가 옵니다. 이 하인숙이라는 여자는요. 무진에서 태어나서 무진에서만 있는 거야. 근데 이 무진은 똑같아요. 아침에 해 뜨고 안개 끼고요. 해 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데야. 그래서 이 하인숙이라는 여자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떠나지 하는데 어떤 남자 잘 만나서 떠나고 싶은 거야. 마침 윤희중이라는 애가 대기업에서 서울의 대기업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인숙이라는 애가 윤희중을 꼬십니다. 네, 당신과 함께 서울에 가고 싶어 라고 해요. 하지만 이 하인숙이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그죠? 내가 이 남자를 꼬셔서 간다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와 함께 내가 서울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원하진 않겠어요. 저와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희중은 묘하게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내가 무진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 항상 떠나고 싶어 했거든요. 자기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묘한 감정이 생기면서요. 둘이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윤희중이 당신을 내가 서울로 데려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와? 서울에서 편지가 띠리링 옵니다. 편지가 와요. 그러면 자, 서울에 누가 있냐면 아내가 있죠. 아내 영이라는 아내가 있고요. 자, 무진이라는 공간에는 하인숙이라는 여자 교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나는 얘에게 뭘 주는 거야? 난 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였냐면 아내가 나한테 전보를 보낼 거야. 전보를 보낼 때 내가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얘기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편지에 썼습니다. 썼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결국 보내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일상적인 아내가 보낸 일상의 삶으로 복귀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보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일상적이고 그보다 사무적인 관계라면 편지라는 건 진정한 자신의 어떤 사랑의 관계였겠죠. 그걸 포기하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어떻게 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데 편말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무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무척 나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면서 끝납니다. 찢으면서 뭐라고 할까 하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야? 이게 뭐냐? 얘가 바로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누구 거냐면 바로 김승옥 작품의 무진기행이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라는 그런 면에서 지금 겨울 나들이와 공통점을 갖습니다.
물론 겨울 나들이는 나중에 전후 소설과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한국 전쟁과.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이 나오면 연결을 한번 해본다고 치고. 자, 그러면 어디 191에 3번 좀 볼게요. 3번. 자, EBS에서 초점을 둔 걸 좀 보자. 수특 191페이지 3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랍니다. 자, 박안서 소설에서 시종일관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이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 폭력 세모 한번 치시고요. 그 앞에 밑줄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대요. 박안서 소설에서는 전쟁 같은 사회적 폭력이 주를 이룬대요. 이게 왜 사회적 폭력이냐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하지만 박안서의 소설은 단순히 개인을 피해자, 사회를 가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박안서는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쳐주고 있으며 아울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밑줄 칩니다. 그러면 자 거기서 몇 번이지? 3번 보기 191쪽 3번 보기를 잘 해석을 해야겠는데 3번 보기에서 뭐냐면 전쟁 같은 사회적 폭력이래요. 얘는 사회적인 폭력이 바로 전쟁이래요. 근데 이 사회적 폭력은 왜 사회적 폭력이냐?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폭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박안서는 어떤 서로의 희생과 사랑이래요. 서로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답니다. 서로의 희생과 사랑이니까 우리 박안서의 겨울 나들이로 가면 나와 그 다음에 전쟁을 치룬 남편에 대한 희생, 서로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와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노파는 어떻게 해서 서로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네요. 이래야만 뭐하다? 회복 가능성이 있대요. 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담았군요. 자, 어디 한번 189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품은 어떤가? 자,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틀리에가 일종의 작업실인가 봐.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렸습니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남편의 이례적인 화풍입니다. 남편이 이거 안 그렸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해의 출발점이죠.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하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한 사실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얘는 되게 동화적으로 그리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야. 똑같이 완전히 사진처럼 이게 이제 오해의 계기가 되는 거겠지?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 세문칠게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 왜 혐오감을 느꼈냐면 남편이 나를 두고 북에 두고 온 부인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한 거야.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질긴 건 모델인 딸과 화가가 남편을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살았더니 젠장 나만 이렇게 소외시켜? 나쁜 놈들 이런 거지.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에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줄쳐볼게요.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 있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북에 두고 온 아내가 딱 이 나이대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출가해서 3년째 갓 돌 지난 첫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창이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입니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나의 오해겠지.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을 아름다움을 간직돼 있겠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겠죠? 남편이 떠난 것은 한 20몇 대 살, 한 27, 8살의 모습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겠죠. 근데 지금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 이제 50세가 넘어가니까 이 게임이 안 될 거잖아. 그것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거야.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눈앞에 있어야 질투를 하는데 지금 질투의 대상이 눈앞에는 없지요. 북에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산과 같은 허탈감을 이어졌습니다. 헛산과 같은 허탈감 세모쳐볼게요. 그럼 위쪽에 혐오감에서 화살표 찍 내려야겠죠. 심리가 변했네. 다음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어딘가 보자.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이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호숫가 여인숙을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주머니 만나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난리가 났다곤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쓴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었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볶듯이 나더만 이어서 죽은 듯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특별한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다만 남과 북이 대치해서 남쪽에가 힘이 세면 북쪽 애들 잡으러 오고 북쪽에 힘이 세면 남쪽에 잡아오는 거야. 총싸움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막 대포 쏘고 막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고 했나 봐.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혀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렸습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몸살이요. 그쪽에 붙어서 새도를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빨갱이 주변에서 붙어서는 안 보이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났다고 하기도 안 떠났다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인 거야 지금.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자 며칠을 버티겠냐야. 그래서 일찍 온 겁니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참 잘 연 찬바람 내기였습니다. 아침 이슬을 헤치고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내리자 처참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녀도 뛰어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겹결에 뛰어갔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서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니와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좀 달랄 작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 는 딴 사람처럼 드높이 세댄 소리로 되풀이했습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갈아지고 그들도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한 봉양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지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졌을 뿐 멈출 줄 모르고 고질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리도리도 어떻게 해서 일정 정도 치유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어떤 헌신적인 사랑, 희생과 사랑이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군요. 자, 그러면 문제 1, 2, 3번까지 풀어볼까요? 출발.